안녕하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거의 1명이 고혈압이래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서도 워낙 흔하게 보잖아요. 고혈압이 괜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건 아닐 텐데, 오늘 저희가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다양해요. 뭐 건강정보 글도 있고, 대학병원의 아주 전문적인 지침, 또 심장내과 교수님 인터뷰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이랑 혈압 관계를 다룬 연구 논문까지. 이런 여러 자료들을 넘나들면서 고혈압에 대한 핵심 정보만 딱 뽑아내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보들 속에서, 이건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거나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실용적인 팁을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걸음으로 고혈압,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거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갈까요? 네. 고혈압은요, 성인 기준으로 병원에서 쟀을 때요, 수축기 혈압이 140mm 머큐리, 이건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읽는 단위인데요, 혈압계 단위예요. 이게 14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상일 때, 이걸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 수치에 따라서 단계를 좀 나누는데요. 정상은 120에 80 미만이고요. 수축기가 120에서 139 또는 이완기가 80에서 89 사이다 이러면 고혈압 전 단계예요.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가서 수축기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 90에서 99면 1단계 고혈압, 그리고 160에 100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 이렇게 나뉩니다. 단계별 기준이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아까 그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게 참 왠지 무섭게 들리는데 그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고혈압 초기에는 뭐 특별한 증상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하지만 혈압이 좀 꽤 높아지거나 이게 오래 지속되면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뭐 손발이 저리다거나 두통이 잦거나 머리가 좀 무거운 느낌, 코피가 잘 나거나 어지러움증,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 같은 거요. 또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목덜미 뻣뻣한 거 이것도 있고요. 심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까지도 언급되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신호가 다양하네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게 아니군요. 이런 증상이 좀 느껴진다 싶으면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해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럼 이런 고혈압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궁금한데요. 고혈압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인데 한 95% 정도 이게 1차성 고혈압 또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딱 이거다 하는 원인을 하나로 짚기가 어려워요. 자료들 보면 뭐 나이 드는 거, 고령, 유전적인 거, 가족력, 그리고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음주, 흡연, 짜게 먹는 식습관, 또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95%나 원인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니. 그럼 진짜 관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나머지 5%는 뭔가요? 그건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나머지 5% 내외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어떤 특정 질환이 원인이 돼서 혈압이 오르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뭐 신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내분비 질환 중에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이상, 뭐 부신종양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죠. 이 2차성 고혈압의 중요한 특징은 원인이 되는 그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인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95%의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이 정말 핵심 열쇠가 되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던데 특히 어떤 걸 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네, 뭐니 해도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중에서도 진짜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역시 짠맛과의 전쟁이군요.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식단에 국찌개, 김치, 와 진짜 나트륨 주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어려운 숙제 같아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맞아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이 자꾸 쌓이면서 혈액량 자체가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목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6g 미만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치면 대략 한 티스푼 정도 양이거든요. 그래서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좀 남기는 습관, 이게 중요하고요. 어떤 심장내과 교수님 인터뷰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음식 맛을 봤을 때 간을 좀 더 해야겠는데 싶을 때가 딱 적당한 염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간을 더 해야겠다 싶을 때 멈추게. 와, 이거 진짜 현실적인 팁인데요. 기억해 둬야겠어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도 나트륨 폭탄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이라든지 불닭 볶음면처럼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거 특히 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물론 전통적인 국,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또 라면 같은 가공식품도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요. 아무래도 섭취 횟수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알았으니까 그럼 반대로 어떤 식단이 권장되는지도 궁금해요. 자료 보니까 대시 식단이라는 게 자주 나오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그 대쉬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사법인 거죠. 많은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식단입니다. 이게 단순히 싱겁게 먹자 이걸 넘어서는 개념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거요. 그리고 채소, 과일, 이걸 아주 충분히 먹는 거예요. 채소는 매끼 2접시 분량 정도로요. 여기에다가 껍질 벗긴 닭고기나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 또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견과류 있죠? 하루 한 줌 정도? 이걸 더하는 식단입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나트륨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떤 영양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먹는 게 포인트군요. 어떤 영양소들인가요? 정확해요. 대쉬 식단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 섭취는 늘리고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트륨 섭취는 줄이는 거거든요. 특히 칼륨의 역할이 아주 강조돼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막 촉진하고 혈관벽을 좀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 야,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니 이거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료들 보면 칼륨은 토마토, 바나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에 많고요. 버섯, 감자, 아보카도, 호박, 콩 종류에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참치나 연어 같은 생선, 견과류에도 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식단에 이런 식품들을 좀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지방은 어떤가요? 고혈압엔 무조건 나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방도 종류가 중요해요. 동물성 기름에 많은 포화지방이나 마가린, 쇼트닝에 든 트랜스 지방, 이런 건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일 같은 거죠. 자료에서도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교수님 인터뷰에서는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가 몸에 좋다고 이걸 막 직접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장에 좀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요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드시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MSG 얘기도 있었어요. 조미료 사용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자료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MSG, 글루탐산 나트륨에 대한 시각은 자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요. 일부 MSG 제품 자체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은 약간 소금 대체 가능성인 것 같아요. 한 자료에서는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저염 MSG를 아주 조금만 쓰면 짠맛을 포기하기 힘든 저염식 실천 초기에 오히려 전체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맛 때문에 저염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해볼 여지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식단 얘기가 정말 중요했네요. 듣고 보니 단순히 덜 짜게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채울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축,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운동 좋다는 건 다 알지만 혈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운동은 약물 치료와 함께 고혈압 관리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상당히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어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수축기 혈압은 평균 5mmHg, 이완기 혈압은 평균 4mmHg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혈압약 한 알 먹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효과래요. 와, 운동만으로 혈압약 한 알 효과라니. 이야, 이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혈압 낮추는 거 말고 또 다른 좋은 점들도 있겠죠? 그럼요. 그 외에도 심폐기능 좋아지고 체중 관리 효과는 당연하고요.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거에 유일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으로도 잘 안 오르는 게 HDL이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어서 혈압의 변동폭을 줄이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운동하면 숨도 차고 심정도 빨리 뛰면서 일시적으로는 혈압이 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낮춘다는 거죠? 그 원리가 뭔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운동 초기에는 우리 몸이 이제 활동 모드로 들어가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혈압이랑 맥박이 올라가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몸이 운동에 적응을 하면 오히려 안정 시에는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 부교감 신경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몸 안에 불필요한 염분과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도록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다만 고혈압을 좀 오래 앓으셨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운동 중에 혈압 상승폭이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클 수 있어서 운동 강도 설정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원리를 알고 나니까 더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세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고혈압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권장됩니다. 걷기, 빨리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하다. 이 정도가 적절한데요. 이걸 수치로 표현하면 최대 심박수, 보통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값에 60에서 80% 미만 수준이에요. 빈도는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시간은 한 번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적어도 일주일에 총 90분에서 150분 이상은 채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정도 같이 해주면 더 좋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아령 들기 같은 동적 저항 운동은 혈압 강화 효과 외에도 근력 유지나 향상,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같은 추가적인 이득이 있거든요. 한 자료에서는 손으로 쥐는 악력계를 이용한 등척성 악력 운동 방법도 소개하고 있던데 최대 악력의 한 30에서 40% 강도로 2분간 쥐었다가 1분 쉬는 동작을 4번 반복하는 거. 이걸 주 3회 정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대요. 다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무거운 역기를 막 들어서 순간적으로 힘을 빡 쓰는 그런 고강도 근력 운동은 혈압을 확 올릴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거군요. 운동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 예를 들면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하죠.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같은 걸로 몸을 좀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해서 심장이나 근육이 놀라지 않게 하고요. 운동 후에도 갑자기 딱 멈추면 피가 다리 쪽으로 확 쏠리면서 어지럽거나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박수가 분당 100회 아래로 서서히 떨어질 때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면서 정리 운동을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운동 전후에 혈압 재보는 거나 운동 시작 전에 상담받는 거, 이런 부분도 언급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운동 전후로 혈압을 재보는 게 자기 몸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혹은 65세 이상인데 평소에 거의 운동을 안 하셨거나 다른 심혈관 위험인자, 예를 들어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랑 상담해서 나한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시작하시거나 체력이 좀 약하다면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야 하고요. 10분씩 여러 번 나눠서 총 운동 시간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꾸준한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고요.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나 혹시 운동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멈춰야 한다. 뭐 이런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운동 시간대는 아주 이른 새벽보다는 혈압 변동성이 좀 적은 오후나 초저녁 시간이 조금 더 권장되는 편이고요. 새벽 운동을 꼭 해야 한다면 충분히 몸을 풀고 실내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만약 가슴 쪽에 통증이나 좀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심한 어지럼증 또는 평소와 다른 아주 심한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해요. 특히 가슴 통증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운동 중 목마르기 전에 미리 그리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 미만 운동이면 보통 물로 충분한데 땀을 아주 많이 흘리는 장시간 운동이라면 전해질 보충을 위해 스포츠 음료를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집안일이나 직업적인 육체 노동은 운동 효과를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특정 근육만 계속 쓰거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좀 균형 잡히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야, 식단이랑 운동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정말 큰 변화가 있겠네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수면의 중요성도 꽤 강조되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고혈압 관리하면 식단, 운동 이걸 먼저 떠올리는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수면 관련 연구 논문을 보면 수면 역시 혈압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논문 보니까 한국 성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8시간밖에 안 되고 한 15% 정도는 6시간도 채 못 잔다고 하니까 수면 부족이 꽤 흔한 문제인 거죠. 6시간 미만이면 정말 짧은데 이게 고혈압 위험을 높이나요? 실제로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은 충분하다고 보는 8시간 수면 그룹에 비해서 고혈압 유병 위험이 뚜렷하게 높았어요. 다른 여러 위험 요인들, 나이, 성별, 흡연, 음주, 비만 같은 거 영향을 다 빼고 나서도 6시간 미만 수면 그룹의 고혈압 위험도가 1.3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경부 시스템인 교감신경계가 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 엑시스라고 하죠. 의 정상적인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와, 잠만 자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니 이건 진짜 당장 실천해 볼 만한데요. 그럼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자는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거 줄이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밤늦게 막 과식하는 습관 이런 건 숙면을 방해하니까 피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예를 들어 9시간 이상 자는 거랑 고혈압의 관련성은 아직 연구 결과가 좀 일반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이렇다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와, 정말 생활 습관 전반을 다 돌아봐야 하는군요. 이외에도 이것만은 꼭 하고 강조되는 습관들이 더 있었죠. 나 높인다는 자료도 있었어요. 주 역시 마찬가지로 혈관 건강에 해롭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요. 고혈압 관리를 결심하셨다면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최대한 자제하거나 아예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과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심박수 빨라지고 혈관 수축하고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리거든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푸느냐예요. 자료들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해소법, 예를 들면 취미 활동이나 좋아하는 운동, 명상,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랑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야,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보면 고혈압 관리는 단순히 약 한두 알에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활 습관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첫째, 덜 짜게 더 건강하게 먹고 아까 대시식단 기억하시죠? 둘째,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유산소랑 근력 운동 조화롭게. 셋째, 충분히 그리고 질 좋게 자고. 넷째, 담배와 술과는 작별하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 이 정도가 되겠네요. 받으신 분들은 병의 진행을 늦추고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한 자료에서 인용한 결국 당신의 몸은 당신이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더 와닿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당연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혈관과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일 겁니다. 자, 오늘 저희 대화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오늘 다룬 식단, 운동, 수면 같은 요소들이 나의 혈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자신의 생활 습관을 찬찬히 기록하고 관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고혈압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미래의 건강을 위한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제안이시네요. 또는 국이나 찌개처럼 우리 식문화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들을 무조건 안 돼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맛과 건강 사이에 좀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어서 끓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